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 19화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 7편에서 이런 얘기를 나눴었죠. 규제형 스테이블 코인은 결국 은행과 신탁사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 네, 맞아요. 큰 그림을 확인했었죠? 오늘은 드디어 우리나라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풀어볼 질문은 딱 하나에 집중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한국은 2025년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어디까지 준비했고 2026년에는 대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점입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2025년 한 해 동안 정말 많은 뉴스와 논의가 막 쏟아졌잖아요. 이 복잡한 상황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2025년 한국 상황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한국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이라는 방향키는 돌렸지만 네, 방향은 잡았는데 그죠. 누가 발행할 것이냐는 주도권 문제와 외환 리스크라는 암초를 둘러싼 줄다리기 때문에 법제화라는 항구에 도착하지 못하고 2026년으로 넘어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가야 할 목적지는 정해졌는데 누가 선장을 할 건지 그리고 가는 길에 있는 암초를 어떻게 피할 건지를 두고 다투다가 결국 해를 넘겼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배와는 전혀 다른 또 하나의 배가 이미 출항을 했어요. 또 다른 배요? 네, 바로 CBDC와 예금 토큰을 활용한 프로젝트 한강이라는 이름의 결제 인프라 실험선이죠. 2025년은 이 두 가지 흐름이 동시에 진행된 아주 흥미로운 한 해였습니다. 듣고 보니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논의가 유독 더 복잡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걸까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 이유는 한국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하나의 대상을 두고 전혀 다른 두 개의 프레임, 그냥 두 개의 안경을 끼고 동시에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두 개의 안경이요? 네. 첫 번째 안경은 결제 및 정산 인프라, 혁신이라는 렌즈입니다. 정부나 국회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미래 결제 시장을 혁신할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사실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것도 바로 그 혁신의 측면일 테고요. 더 빠르고 더 저렴한 결제요? 물론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한국은행은 다른 안경을 꺼내듭니다. 한국은행은 이걸 단순히 새로운 결제 수단 하나가 아니라 국가의 결제 정산 시스템이라는 혈관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약물로 보는 거예요. 약효는 좋지만 부작용이 클 수 있으니 아주 신중하게 처방해라 한다는 입장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계속 주장하는 게 은행 중심의 단계적 도입이에요. 일단 규제를 잘 받고 있는 은행부터 시작하자. 네. 안정성을 충분히 검증한 뒤에 그 다음에 다른 플레이어들에게 문을 열어주자는 신중론이죠. 알겠습니다. 혁신의 속도를 중시하는 관점과 그 혁신이 가져올 시스템 안정성을 중시하는 관점이 부딪히고 있는 거군요. 그럼 두 번째 프레임, 또 다른 안경은 뭔가요? 이게 바로 한국의 논의를 매우 특수하게 만드는 지점인데요. 두 번째 안경은 외환 및 통화 정책이라는 렌즈입니다. 외환요? 스테이블 코인이랑 외환요? 네. 실제로 한국은행 총재가 공개적으로 이 우려를 직접 언급해서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어요. 맞아요. 그런 발언이 있었죠? 논리가 이렇습니다. 만약 편리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 사람들이 이걸 이용해서 이전보다 훨씬 쉽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갈아탈 수 있다. 일종의 환승 정류장처럼요. 바로 그겁니다. 결국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의도와 달리 달러로 가는 환승 정류장 역할을 해서 국가 전체의 외환 관리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와, 그건 생각도 못한 관점이네요. 원화를 더 편리하게 쓰려고 만든 도구가 오히려 원화의 가치를 위협하고 이른바 달러라이제이션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경고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한국의 논쟁은 단순히 혁신 대 안정 이런 단순한 구도가 아니에요.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결제 혁신이라는 목표는 추진하되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환 리스크를 막을 구체적인 안전장치를 법과 제도 안에 어떤 형태로 새겨 넣을 것인가. 이 두 개의 프레임이 계속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면서 2025년의 이야기가 전개된 겁니다. 이제야 전체적인 그림이 정말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그럼 말씀해주신 두 가지 관점이 충돌하고 조율되는 과정이 2025년 한 해 동안 실제로 어떻게 펼쳐졌는지 타임라인을 따라가면서 결정적인 장면들을 하나씩 짚어주시죠. 좋습니다. 2025년의 흐름을 5개의 결정적인 장면으로 나눠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장면은 3월에서 6월 사이에 진행된 프로젝트 한강입니다. 네, 프로젝트 한강.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법제화 논쟁과는 조금 다른 트랙에서 진행된 아주 중요한 기술 실험이었어요.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실험이었는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이 은행 앱으로 친구에게 돈을 보낼 때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실제로는 은행 예금이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프로젝트 한강은 그 은행 예금을 블록체인 위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예금 토큰으로 만들어서 결제하는 실험입니다. 아, 은행 예금을 토큰으로 만든다? 네. 소비자가 가맹점에서 QR코드로 이 예금 토큰을 사용해 결제하면 나중에 은행들끼리 정산할 때는 한국은행이 발행한 기관용 CBDC로 처리하는 구조를 테스트한 거죠. 그러니까 민간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쓰고 있는 가장 안전한 돈인 은행 예금을 블록체인 위에서 움직이게 하는 새로운 철로부터 깔아본 셈이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10만 명이나 되는 사용자가 참여했고 실제 가게에서 결제까지 해봤으니까요. 법과 제도를 만드는 논의와는 별개로 기술적인 인프라 실험은 이미 한 발 앞서 나간 거죠. 흥미롭네요. 그럼 두 번째 장면은 뭔가요? 두 번째 장면은 6월 11일 전후 국회에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 같은 법안 발의가 본격화된 시점입니다. 이때부터 스테이블 코인을 그냥 코인이 아니라 별도의 자산으로 법률에 명확히 정의하고 거기에 맞는 규제 체계를 만들려는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제도화에 첫 삽을 뜬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세 번째 장면이 펼쳐지는데 6월 18일이 이 모든 논의의 흐름을 바꿔놓은 분기점이 됩니다. 분기점이요. 네. 앞서 언급했던 한국은행 총재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외환 리스크가 걱정된다는 발언이 바로 이날 나왔습니다. 잠시만요. 그 지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보통 규제 논의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찬반 논쟁에서 굉장히 오래 머무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총재 발언 하나로 논의의 단계가 순식간에 허용은 하되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로 점프해버린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 발언이 사실상 정부 내의 교통정리 역할을 한 셈이죠. 그만큼 시장에 주는 신호가 강력했다는 뜻이겠고요. 네. 그리고 그 흐름을 이어받아 네 번째 장면이 등장합니다. 불과 며칠 뒤인 6월 24일 한국은행 부총재가 훨씬 더 구체적인 입장을 내놔요. 은행처럼 이미 강력한 규제를 받는 곳부터 시작하고 거기서 경험과 데이터를 쌓은 뒤에 비은행권으로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사실상 못을 박아버립니다. 아, 이게 바로 연말까지 계속 논란이 됐던 은행 51% 룰의 시작이었군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컨소시엄의 은행 지분이 절반을 넘어야 한다는 주장의 뿌리가 바로 저 발언이었네요. 맞습니다. 한국은행의 입장이 점점 더 구체화되고 강경해지는 흐름이 명확하게 보이죠. 그리고 시간은 흘러 마지막 5번째 장면 12월로 갑니다. 제도 초안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시기죠. 어떤 내용들이 나왔었죠? 상당히 구체적이었어요. 발행하려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발행한 금액의 100%를 넘는 수준의 안전한 준비 자산을 은행에 맡겨야 한다는 내용. 네. 또 이용자에게 이자를 주는 건 금지되고 발행사에게는 최소 50억 원 수준의 자본금 요건이 필요하다는 등 규제의 밑그림이 거의 다 드러났죠. 그런데 이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서 오히려 갈등이 더 커졌다는 게 아이러니하네요. 네, 바로 누가 발행할 것이냐는 핵심 문제를 두고 정면 충돌이 벌어진 겁니다. 아, 그 문제로요? 은행 51% 이상 컨소시엄을 고수하는 한국은행과 혁신을 위해 핀테크 같은 비은행권에게도 문을 열어줘야 한다는 금융당국 및 여당 TF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선 거죠. 결국 이 대립 때문에 해를 넘기게 된 거군요. 맞습니다. 이 대립이 공개적으로 기사화되면서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법제화라는 숙제는 2026년으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2025년의 타임라인을 따라와 보니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네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복잡한 갈등들이 2026년에는 어떤 관전 포인트들로 이어지게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네, 2026년에 결정될 주요 변수, 즉 관전 포인트를 5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네.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단연 발행자 모델의 결정입니다. 2025년 연말을 뜨겁게 달궜던 바로 그 쟁점이죠. 은행 주도 모델이냐, 확장 모델이냐. 네, 과연 한국은행의 주장대로 은행이 51% 이상의 지분을 갖는 은행 주도 모델이 될 것인지 아니면 역량 있는 핀테크나 블록체인 기술 기업까지 참여할 수 있는 확장 모델이 될 것인지 이게 2026년에 결정될 가장 큰 변수입니다.
이건 결국 누가 이 새로운 시장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지를 정하는 첫 번째 관문이니까 특히 핀테크 업계에서는 정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겠네요. 그렇겠죠.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해외 스테이블 코인의 국내 유통 규칙이 현실화된다는 점입니다. 아, 해외 스테이블 코인이요? 네, 지금까지는 USDC나 USDT 같은 해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국내에서 어떻게 유통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칙이 없었잖아요. 맞아요, 없었죠. 그런데 2025년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방향성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해외 발행사가 자국에서 정식 라이센스를 받고 동시에 한국의 지점이나 자회사를 둬야만 국내 유통을 허용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와, 이건 생각지도 못했던 순간이네요. 저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규칙만 정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확정되면 아예 국내에서 통용되는 모든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판 자체가 새로 짜이는 거군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이 규칙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한국 시장은 단순히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걸 넘어서요. 기존에 거래되던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유통 구조까지 함께 재편되는 그야말로 시장의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프로젝트 한강의 확장 가능성입니다. 아까 그 기술 실험이요? 네. 2025년에 10만 명 규모의 파일럿 테스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으니 2026년에는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나아갈 가능성이 커요. 참여은행과 가맹점을 더 늘리고 실제 데이터를 통해 결제 속도나 비용 절감 효과를 증명하는 단계로 넘어갈 겁니다. 어쩌면 상용화 실험까지 갈 수도 있겠네요. 네, 규제 샌드박스 같은 제도를 활용해서 여러분이 실제로 예금 토큰으로 뭔가를 결제해보는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기대되네요. 네 번째 관전 포인트도 궁금합니다. 네 번째는 만약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더라도 초기 모델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자 지급형이 아닌 정산 결제형이 중심이 될 거라는 예측이에요. 잠깐만요. 이자 지급 금지라는 부분이 딱 귀에 꽂히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디파이 같은 곳에 예치해서 이자를 받는 걸 생각하실 텐데 그걸 원천적으로 막는다는 건가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럼 한국형 스테이블 코인은 우리가 아는 테더나 USDC와는 완전히 다른 물건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25년 12월 논의에서 이자 지급 금지가 비중 있게 거론됐다는 건 정책 당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투자 자산이 아니라 철저하게 거래 수단으로 역할을 한정하고 싶어 한다는 강한 신호거든요. 아, 투기가 아니라 결제 도구로만 쓰라는 거군요. 네. 그래서 초기에 이자를 주는 투자 상품보다는 기업 간 거래나 개인 간 송금에 쓰이는 도구로서의 성격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관전 포인트는 뭔가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2025년 내내 한국은행이 그토록 강조했던 바로 그 안전장치가 드디어 구체적인 법 조항으로 모습을 드러낸다는 점입니다. 아, 그 안전장치요? 네, 한국은행의 메시지는 일관됐잖아요. 스테이블 코인 자체를 반대하진 않지만 외환 유출이나 결제 시스템 안정성을 해칠 리스크를 통제할 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2026년은 이처럼 추상적으로 들렸던 안전장치라는 개념이 법률, 시행령, 감독 규정이라는 구체적인 글자의 형태로 여러분 눈앞에 나타나는 해가 될 겁니다. 정말 2026년은 한국 스테이블 코인 정책에 거의 모든 것이 결정되는 한 해가 되겠네요. 발행 주체부터 해외 스테이블 코인 규칙, 기술 인프라 확장, 상품의 성격, 그리고 가장 중요한 리스크 관리 방안까지.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 2025년에 복잡했던 흐름과 2026년에 주목해야 할 지점들이 명확하게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논의를 총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정리하자면 2025년 한국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할까 말까의 단계를 확실히 넘어섰습니다. 네, 그 단계는 지났죠. 누가 발행할 것인가 하는 발행자 모델의 문제, 달러화 현상을 우려하는 외환 리스크의 문제,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진행된 예금 토큰과 기관용 CBDC라는 새로운 결제 레일, 이 세 개의 축이 동시에 맞물려 돌아가면서 실험은 이미 시작됐고 제도화라는 가장 큰 숙제는 2026년으로 넘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네, 어떤 메시지인가요? 2020년은 드디어 룰이 확정되면 과연 누가 이 시장의 진짜 플레이어로 뛰어들 것인가가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구간이라는 점입니다. 이제는 추상적인 논의가 아니라 실제 비즈니스를 준비하는 기업들의 구체적인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네. 이제는 막연한 기대나 우려가 아니라 구체적인 법 조항과 시장 참여자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흐름을 읽어야 하는 때가 온 거군요. 오늘 이 타임라인을 쭉 따라와 보시니 작년에 뉴스로만 흩어져 보던 조각들이 이제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시죠. 네,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네요. 2020년에 관련 뉴스를 보실 때 오늘 나눈 이 관전 포인트들을 떠올리시면 훨씬 재밌게 흐름을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